되게 좋아하는 김구라 형님이 하나 얇고 길게 사는 것도 괜찮아 저한테. 그래서 아니 굵고 아주 재밌게 평생을 지금 사신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살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사라지면 어떨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유학할 때 집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50대 50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이란 건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죠. 생명의 초창기에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체중을 측정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또 측정을 했더니 뭐 2g 차이가 나왔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네, 반갑습니다. 철학을 보다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호건입니다. 동양 철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석입니다. 저는 서양 철학, 그중에서도 프랑스 철학 쪽으로 문제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철학자 장대익이고요. 장대익 하드커버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운영하세요? 네, 그래서 하드커버가 이제 양장본이라는 뜻이잖아요. 딱딱한 책, 두꺼운 책. 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커버해드리는 뭐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걸 철학적으로도 다가가시고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네, 나가시고 약간 뷔페 같은 느낌이네요. 다 가능하신 느낌인데요. 저희가 진짜 3회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이 일단 굉장히 재밌다는 걸 저 또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예, 반응 굉장히 좋고요. 대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얘기를 해 볼게요. 가벼운 질문부터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나 질문할 때 이렇게까지 손 떨리면서 한 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15세 중3입니다. 짧고 굵게 30살에 죽기 아니면 얇고 길게 200살에 죽기. 15살에서 30살까지 사는데 15년이지만 최고의 누가 봐도 인생의 전성기라는 때를 그때 하는 거죠. 스포츠 선수면은 그때 올림픽 금메달 막 2번 따고 과학자라면 노벨상을 탄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얇고 길게 사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겠습니까? 저는 길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살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이 시간의 흐름을 감각하는 것하고 저처럼 뭐 60년 넘게 산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감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감각을 기준으로 보면 15세라고 가정했을 때 15년 살고 죽는다? 이건 사람을 경험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서른에 철학적 업적을 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업적이나 성과를 낸다는 것이 굵게 산다는 거라고 꼭 얘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이 어떤 게 좋은 삶인가?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 했을 때 인생에 성공했냐? 성공의 기준을 또 정해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굵게 하고 얇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동감이에요. 네. 치욕스럽게 60년 사느냐, 따뜻하고 깨끗하게 30년 사느냐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아마 선택도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문제네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좋아하는 김구라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나 얇고 길게 사는 것도 괜찮아 저한테. 그래서 아니 굵고 아주 재밌게 평생을 지금 사신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야 너무 굵고 너무 조명을 받고 너무 스타가 되면 그림자가 긴 법이야. 지금 막 잘 돼도 나중에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너무 빠르게 너무 깊게 어둡게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가늘게 얇게 재밌게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질문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네. 30년을 살아도 굵게 살겠다라는 거는 그 뒤에 자기가 평가나 뭐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속석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뭐 20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좀 얇게 살겠다라는 건 사는 동안에 난 최선을 다하겠다. 죽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에 이렇게 철저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프레임을 바꿔보면 짧은 것과 긴 게 있고요. 굵은 것과 얇은 거.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을 하냐면 짧고 굵게, 얇고 길게. 근데 짧고 얇게, 그 다음에 굵고 길게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그죠? 근데 누구나 다 굵고 길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 같은데요. 그죠? 베스트죠. 예. 근데 우리 인생을 봐도 어떨 때는 되게 굵어요. 선이. 그래서 뭔가 성취도 있고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게 뚝 떨어지고 길게 가는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짧고 굵게, 얇고 길게 이렇게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어쩔 때는 굵다가 어떨 때는 짧다가 템포와 모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약간 양자택일을 하려라는
어떤 프레임인 것 같아서 왜 우리가 가장 좋은 굵고 길게를 생각할 필요가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의 본 주제가요. 과연 이 죽음, 특히 이 철학자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굉장히 오랜만에 철학적인 질문을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정통적인 질문을 돌아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본류에 온 느낌이네요. 죽음에 대한 본질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죽음은 뭡니까? 그 의미. 전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죽음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생명의 초창기에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개체가 다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유전자를 반 정도 물려주잖아요. 자식에게. 네. 아메바 같은 애들을 생각해보자고요. 걔네들은 그냥 증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전자가 섞이지 않고 암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유전자 세트를 그냥 물려주는 거를 그냥 증식한다고 하죠. 성이 없는 생식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5억 년 전쯤에 성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섹스죠. 이 섹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보면 조금 손해 같아요. 왜냐하면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섞어서 물려주잖아요. 왜 성이 진화했는지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명의 역사에서 한 15억 년 전쯤에 유성생식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자손을 낳으려면 암수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은 성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ex and death라고 얘기합니다. 성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려줬어요. 그래서 뭐 에러가 나올 수 있지만 물려주면서 그냥 그게 이어지는 건데 어느 순간 유전자 칵테일을 만들어서 단락을 지은 거죠. 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손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문제는 아주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데 생명의 역사에서 한 15억 년 전쯤에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철학에 대한 완벽한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서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정의들이 다양해서 그걸 다 소개하기보다는 제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 차원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 게 인간이 갖는 고유한 방식이 생물학적 죽음이 있죠. 먼저 더 이상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생물학적 세포 운동이 중지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이제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거고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데 두 번째 죽음이 이제 인간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 죽음 내지는 사회적 죽음. 근데 인간한테는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게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번 죽어서 소멸되면은 모든 게 끝이 아니라 평가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땐 영웅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평가가 정반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 두 공간이 잘 일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죽음을 맞는데 이 두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징적인 죽음이 먼저 온다든지 아니면은 생물학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이 불일치하는 경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두 죽음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과 두 죽음 사이의 공간이 비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괴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전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죠. 상징적 죽음을 먼저 그렇죠. 상징적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서 상당히 재미난 게 팽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팽형? 문자 그대로 하면 삶아 죽이는 건데 사실은 삶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삶는 신용을 하고 이 사람을 죽었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자결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생물학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을 일치시키면 이 사람은 자손들에 한해서는 이제 죄를 묻지 않는데 구태의연하게 목숨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손들이 관직에도 못 나가고 이 사람을 산송장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 죽음이 먼저 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형벌이 철학적인 거죠. 기원전 7, 8세기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실제로 삶아 죽였어요. 중국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에는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마천 같은 경우가 명예형벌에 처해졌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맞아요. 사형에서 벗어나려면 궁형을 받아야 돼요. 거세형벌이죠. 남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남성을 거세당한다고 하는 건 일종의 명예형벌이 되는 거죠. 상징적 죽음. 예,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만약에 생물학적 죽음만 있다면 이런 차원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 또 반대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상징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죠. 좀 적절한 형상은 하지만 좀비같이 한 시체.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상징계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살아있는. 그럼 이거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좀비는 이제 극단적 은유인 경우고 상징적 죽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 생물학적으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종이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자원을 다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평판이라고 하죠. 레퓨테이션은 생존에 엄청 중요해요. 이 이제 상징적 죽음이라는 것은 그 평판을 완전히 가장 낮은 단계로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인 죽음하고도 깊이 있는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두 가지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 또 하나입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항상 두 죽음 사이에 걸쳐져 있으니까 좀 아까 질문이 30년이냐 200년이냐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나는 이름을 남긴다고 어떤 상징적으로 뭐 살아남는 걸 택할 수 있는 거죠. 자꾸 하셨지만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생물학적인 죽음, 또 한 번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두 번째 죽음을 맞는다. 그게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밈. 그 우리가 지금 뭐 영상 짤 같은 거를 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밈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문화 유전자 같은 건데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만 존재하고 모방을 통해서 전달되고 두 번째 복제자다. 첫 번째 복제자는 유전자고 두 번째 복제자는 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인간은 유전자를 남기면서 죽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밈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 주변의 어떤 그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진화적으로 보면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개체라고 하는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운반자일 뿐이에요. 운반자가 수명을 다하면 그 다음에 유전자를 다른 운반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유기체가 너무 오래 살겠다. 나는 500년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왜? 그냥 너는 자손을 낳고 끝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너무나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지만 유전자는 빨리 얘를 벗어나는 게 자기한테는 더 유리한 거죠. 잘 전달됐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예.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동양 철학 쪽에서도 죽음에 대한 거를 좀 많죠. 뭐 밤새야 됩니다. 밤새야 돼. 이게 다른 분들한테 했을 때 밤새 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짜 밤새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정말 다양하죠.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도 왜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고 라모르라는 책을 죽음이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하여. 이분은 이제 죽음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3인칭 죽음. 그들이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나에게 영향은 있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체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죽음이 있는데 이건 나의 죽음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죽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 불가능하니까 수수께끼와 같다.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인칭 죽음이 있는데 너의 죽음이에요. 이때 2인칭은 단순히 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2인칭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을 감각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죽음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팔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 3인칭 죽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죽음을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고 1인칭 죽음은 내가 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인데 2인칭 죽음은 나에게 그런 감각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는 데는 2인칭 죽음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따지고 보면은 2인칭 죽음도 내가 그 죽음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직접 대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상실을 통해서 나에게 감각적으로 이제 팔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뭐 이런 걸 느낀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를 찢기도 하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호주 원주민들이 그러거든요. 머리를 찧으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건 이제 내면의 그런 슬픔과 고통을 외화하는 거예요. 거죠. 외화해서 이제 밖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내면의 슬픔도 같이 치유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2인칭 죽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험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 보통은 뱀을 경험했기 때문에 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발현되는 거고 할 텐데,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적 종으로서 타자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종인데 타자의 죽음을 보는 거죠. 이 죽음을 보는 순간 일단 슬프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이상한 거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필멸한다는 그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가 자기의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영생을 찾아 떠납니다. 친구가 죽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그 영생할 수 없을까? 고민을 시작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의 스토리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원형 같은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경험할 수가 없죠. 타자의 죽음을 지켜보고 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거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게 문명의 어떤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 추상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죽음을 마치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낀 게 언제였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인류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이 매장한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라크에 있는 샤니다르 동굴, 이거 저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BBC에서 나왔는데 네안데르탈인의 비밀, 거기 나와요. 제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7만 5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샤니다르 동굴 안에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해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동시대의 다른 동물들의 뼈는 위에서 발견됐고 인간의 유골은 아래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했다는 증거로 보더라고요. 인간의 죽음을 그냥 죽으면 내버려 두고 가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미 매장을 했다고 하는 건 함께 하던 동료의 죽음을 굉장히 비상한 일로 받아들였고, 뭐 매장예를 하던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의 그 강력한 유대감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준다.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또 지금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위협적인 뭐 동물에 의해서 우리가 막 아파하고 그거에 찢겨져 죽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내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나의 죽음으로는 체험될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레비스트로스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상징이 출발하는 데서 주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검을 갖다 이렇게 묻고 애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간한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다가오는 거고, 사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소명을 했다 했을 때는 그 뒤에 것은 나한테 남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죽음 자체가 주는 의미는 두려움이 됐든 불안이 됐든 늘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삶의 어느 좀 종결점으로서, 그리고 인간을 한계에 지어주는 조건으로서 죽음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그것이 이제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들이죠.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인생의 종결이 된다라는 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한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딸이 미이라 책을 읽어갖고 아빠가 죽으면 내가 칭칭 감아서 내 옆에 둘 테니까 죽어서도 놀러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산하고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냥 놀러 올 수 있으면 놀러 올게 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또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미이라 얘기가 재밌는데요. 왜냐면 필멸성을 자각한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극복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숨을 거뒀지만 육체를 보존하면 어느 순간 육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다. 왜냐면 영혼이 육체의 부활을 도울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지금도 믿고 있는 데도 있고, 육체의 부활은 육체는 그냥 썩어지지만 썩어지는 과정에서 영혼은 계속 보존이 되고 영혼은 살아 있을 것이고 영혼은 또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야 라고 하는 좀 믿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 없고 다 죽는 거고 우리가 남기는 거는 우리의 자손들의 유전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밈들, 이거밖에 없어. 크게 보면 한 3-4가지 정도가 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해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보면 당연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소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까? 저의 선생님이었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데니얼 데닉 같은 영미 분석 철학자는 영혼 있을 수 있는데 그 영혼은 굉장히 복잡한 로봇이다. 결국 물리주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저 물질로 환원돼서 네.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은 뇌의 작용이거든요. 현대 과학으로 보면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혼도 뇌의 작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뇌가 끝나면 그 영혼도 끝나는 거죠. 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카르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그거는 되게 뭐 종교적인 이유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죽음을 대하는 필멸성에 대한 어떤 인간의 솔루션이지만 그게 정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과학적인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대 과학은 노입니다. 없어요. 있다 그러면 아까 그냥 기계, 뇌의 작용인 거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체중을 측정을 하고 과학은 측정이 안 되면 그 얘기가 안 되거든요. 영혼의 무게를 그러고 재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또 측정을 했더니 뭐 2g 차이가 나왔다. 이래서 한때 영혼의 무게가 2g이다. 이게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있다 없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철학적으로 죽음을 갖다 증명하거나 심각하게 논의하는 건 좀 어려운데 일종의 요청처럼 하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아주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자기는 이제 여기에서의 생이 소멸되면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영혼의 세계로 가서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게 되는 것들이고 또 칸트가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절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 영원이라든지 그 무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도덕적인 영역이나 신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뭐 또 과학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후세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일종의 네. 뭐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들은 철학적 요청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증명이 되거나 실증적 차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뭐 뇌과학자들은 종교적 체험을 할 때 약간의 신적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측정해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한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도파민이나 뭐 옥시토신이나 호르몬 분비로 설명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실험한 걸 보면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네, 대상으로 실험을 맞아요. 하고 저도 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네. 실험을 하고 했더니 그런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았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뭐 그 호르몬 분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300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이 생긴 거는 네. 호르몬 분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사랑이라는 행위가 호르몬 분비를 일으킨 것인가 어떤 게 먼저죠? 와, 이건 정말 또 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저도 안 그래도 나중에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딴 주제를 한번 나눠봐야지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건 따로 하죠. 뭐. 근데 일단 우리가 100만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요. 아, 예.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일종의 굉장히 복잡한 기계예요. 사랑의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몰입하게 만드는 거고 이 사람에게 페어 본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종의 밑에 레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계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생겨야 돼. 모티베이션, 동기도 생겨야 되고 그런 감정의 어떤 그 희열도 느껴야 되고 예를 들어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일게끔 돼야 되고 그런 호르몬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고 유전적인 어떤 작동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 마음먹으면 그 호르몬의 그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인과의 화살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진 커플들의 호르몬 분비를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는 있을 텐데 사랑에 빠진 이후의 상태는 측정할 수 있지만 이전의 상태 그걸 측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랑에 대해서는 진짜 따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봐야 되겠네요. 한번 주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인 네네. 거니까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 내가 사라지면 어떨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할까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마무리 못 지어서 굉장히 후회가 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지 죽는 거에 대한 공포 자체보다는 일종의 소멸 이후에 대한 걱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음을 그 상황으로 마주하기보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장대기 하드커버 네. 유튜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 때문이에요. 솔직히. 예, 왜냐면 저의 자손과 그다음에 제가 하는 밈을 남기는 거 이게 죽음에 대한 저의 자세거든요. 옛날에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화목한 가정들 보면은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롯데자이언츠 팬이어서 그 경기를 하면 애들이 다 같이 가서 막 응원하고 그래요. 너무 재밌고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쁘게 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딸이 둘인데 우리 딸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내가 과연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어? 아빠는 어떤 게 관심이 있어? 어떤 책을 읽어라고 하는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물어봤어요. 딸들한테. 아빠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너희들 같이 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두 딸이 그러면 내가 PD 역할을 할게. 내가 촬영과 편집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장대기 하드커버예요. 그래서 저희 두 딸이 편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와. 촬영하고. 그래서 제가 푸시를 못해요. 그렇죠. 빨리 해라 이거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우 큰일 날- 고마워. 큰일 고마워. 날 일이죠. 고마워. 왜 쇼폼도 못 만들고 이런 거 못해요 막.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기존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죽음에 대한 일종의 공포 매니지먼트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 있던 소신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동안 못했다고 미뤘던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안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었던 목표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세팅이에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네네. 드렸습니다. 저도 마무리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죽음과 관계된 거 유학할 때 집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50대 50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죠. 남은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런 거 내가 죽으면 또 가족이 어떨까. 그때 이후로 이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공감하는 게요. 동양 철학 중에서는 죽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쪽이 노장 철학 쪽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삶을 좋아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같은 이유로 죽음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아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돼요. 육아 철학에서 공자나 맹자 이쪽은 죽음은 완전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도 슬픔을 강조합니다. 노자 장자 쪽은 죽음을 축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잘 살면 축제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육아 쪽인 것 같아요.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성과 저성의 이 차이라고 하는 건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죠. 인형을 버릴 때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인형은 뭔가 인격적인 것을 투사하잖아요. 그리고 인형을 버리려니까 이게 그래 너 그동안 애썼어 하고 버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형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많잖아요. 만약에 이게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면 어떨까? 걔들은 인간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잖아요. 그쵸. 더 힘들겠죠. 뭐 하물며 사람은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뭐 개인 나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 이제 필연적인 이별 우리 다 알고 있는 그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친구들끼리도 뭐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야 밥맛 떨어지고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야 그런 슬픈 얘기 하지 마 그랬는데 철학자분들하고 나눈 이 죽음의 얘기가 다른 방식으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의미도 새기는 것 같고 또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마냥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쵸. 이런 오늘 너무나 재미난 얘기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